고려과학의 승리, 장경과학. 장경과학은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것이지만 이런 류의 건물로는 세계 유일의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창고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경과학의 구성은 큰 건물 2개와 작은 건물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 가운데 앞의 것은 수다라장이라 불리고 뒤의 것은 법보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동사강고와 서사강고가 있는데 이 네 건물은 모두 국보 5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다라장과 법보전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은 국보 32호에, 그리고 동서사강고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각판은 국보 206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서사강고에 보관되어 있는 절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든 경판들입니다. 그래서 사강고라 불리는 것이지요. 이 건물들이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대장경을 해인사로 옮기고 약 100년이 지나 1488년에 처음으로 이 건물들을 복구했다고 하고 그 뒤에도 수차례 복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1622년에 수다라장을 고치고 1624년에는 법보전을 고쳤는데 그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들은 380년 정도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경과학의 특징을 말할 때 기둥 108개는 108번뇌를 상징한다고 하고 그 안에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번뇌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에 지어진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장경과학의 진정한 특징은 당시 수준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과학의 바탕에서 지어졌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에서 인용한 김종명 교수는 아주 간명하게 정리해서 통풍은 최대한 잘되게 하는 한편 반대로 습도는 낮게 그리고 온도는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경판이 최적의 상태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장경과학은 밖에서 보면 별 특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창살로 만든 나무 창문들만이 벽에 있을 뿐 별다른 장치가 없어 아주 단순하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장경과학이 나무 경판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진 비밀은 바로 이 나무 창문에 있습니다. 이와 아래의 나무 창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공기의 순환을 극대화시켜서 통풍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앞 건물인 수다라장의 경우 앞벽의 아래 창문은 이 창문보다 크기가 4배나 되는 반면 뒷벽의 경우에는 위의 창문이 아래 것보다 1.5배가 큽니다. 왜 이렇게 창문의 크기를 다르게 지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고려인이 유체역학을 통해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뒷벽의 경우 위의 창문이 큰 것은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들어온 공기는 반대편 창문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건물을 충분히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창문이 작은 것은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건물 뒤쪽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려인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장경과학 내부의 온도나 습도를 조절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건물을 만든 재료를 가지고 같은 효과를 꾀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인이 대장경의 보호를 위해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두 건물을 보면 벽이 모두 흙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진흙으로 마감해 놓았습니다. 흙의 효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더운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반대로 따뜻하게 해주며 습도가 높으면 습기를 머금고 반대의 경우에는 습기를 내뱉는 등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해주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바닥에는 구멍이 많이 뚫린 숯과 소금 그리고 석회를 몇 층으로 해서 상당한 깊이로 깔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장마 때를 대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마 때에는 습도가 평소보다 몇 배 높아지기 때문에 물건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서 본 것처럼 창문의 크기를 단련한다거나 바닥이나 벽을 흙으로 만드는 것을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은 바닥에 숯, 소금, 석회를 번갈아 가면서 몇 층으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야 여름에는 과도한 습기를 흡수하고
겨울에는 그 반대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붕의 구조도 직사광선을 피하고 공기의 흐름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판을 놓는 방식이나 경판 자체의 구조를 통해서도 공기의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했으니 고려인의 지혜나 용의 주도함은 놀랍기만 합니다. 두꺼운 나무로 선반을 만들었는데 각 선반에는 두 단씩 경판을 둘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단 사이에 공기가 더 잘 통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또 경판을 보면 손잡이 역할을 하는 마구리 부분은 두꺼운 데 비해 본문이 있는 부분은 얇게 만들어서 경판을 쌓아 놓았을 때 경판 사이로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했습니다. 당시의 과학 수준이 대단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자연을 이용하는 점에서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자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건축한 것이라는 것이죠. 친자연적인 건축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장경각도 나무로 지어졌고 그 안에 있는 판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치명적인 약점은 불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장경각도 불이 나면 한 번에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걱정 끝에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장경각을 새로 지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새 건물로 경판을 옮겨 안전하게 보존하고 원래의 장경각은 그대로 보존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새 건물은 절 동쪽 계곡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인 기계를 사용하여 앞에서 보았던 요인들, 즉 통풍,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에어컨디션 장치 같은 것을 해놓았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 집에 옮겨진 지 얼마 안 되어 경판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현대과학의 참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판이 조상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는 멀쩡했는데 현대 새로 만든 건물에서는 금세 문제가 생기니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속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960년대 과학 수준이라는 게 지금과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있지 않을까요? 만일 장경각을 지금 새로 만든다면 아주 잘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고 경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새로 만든 장경각은 어찌 됐냐고요? 그 건물은 그뒤 승려들의 선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행사는 가끔 가지만 그 건물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장경각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꽤 있답니다. 가령 장경각의 구조가 보여주는 지극히 정확한 설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나 건물에 곤충이나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는 점 등은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문제라고 합니다. 장경각이 잘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은 당시 고려의 전축 문화 수준이 분명히 매우 높았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건축술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려시대 건축물들을 보면 됩니다. 그런 건물이 얼마 안 남아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보세요.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될 게 이 건물이 있는 곳은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경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석사가 있는 곳은 개경과 비교하면 아주 궁벽한 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에 지어진 건물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수도 개경에 있던 건물들은 얼마나 잘 지어졌을까요? 아마도 대단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조선은 건축 문화의 진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건축술이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가진 건축술의 수준을 생각하면 장경각을 짓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보다 더 신비로운 사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장경각이 그동안 해인사에 일어났던 수차례 화재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해인사가 건립된 후 7차례의 화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장경각과 경판은 그 화마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물론 불교도들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신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 건물의 가장 무서운 것은 불이었습니다. 특히 궁궐에서는 불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무라는 이름의 물통 같은 것을 두어 하마가 그 물에 자신을 비춰보고 무서운 제 모습에 놀라 도망가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불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주술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을까요? 장경각이 불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굳이 설명해 보자면 장경각의 이치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장경각은 주지하다시피 주 법당 뒤에 있어 행사절 전체로 보면 가장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도 대적 광전보다 훨씬 높게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법당이 2층이어서 장경각을 많이 가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19세기 말에 법당이 화재로 전소된 다음 다시 지을 때 1층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법당을 낮게 지음으로써 뒤에 있는 장경각을 높은 것이죠. 이것은 해인사가 법보 사찰이라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보이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보인 부처님 말씀이 들어있는 장경각을 가장 높이 치켜 세우는 게 해인사에게는 맞는 구성이라는 생각이지요. 어쨌든 그런 까닭에 장경각은 더욱더 높아졌고 그 덕에 하마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장경각의 설계가 덩판을 보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친자연적인 과학을 이용하여 지어졌다는 점과 그런 점이 높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려 대장경과 장경각에 대해 나름대로 세심하게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 대장경이 훌륭하다는 설명은 이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이 정도로 훌륭한 유물인지는 잘 모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를 넘어 조선으로 갑니다. 조선조에도 우리 조상은 문기를 유감없이 발휘해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물을 적지 않게 배출합니다. 이것들은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